한국은 숨이 턱 막힐 정도다. 디지털 리스크 차단 및 보건 기업 섹데브 그룹의 대표 로버트 머가와 사이버 보안 분석 그룹인 제로포인트의 창립자 라팔 로호진스키는 팬데믹 기간 중 OECD 국가들의 GDP 위축이 평균 7.5%인데 이 와중에도 한국은 0.8%의 위축으로 막아낸 것에 대해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와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구분해주고 있는데요. 이 칼럼을 통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칼럼은 팬데믹 억제에 대한 한국의 성공은 디지털 복원력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팬데믹을 통해 새롭게 세계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일찍 디지털화에 성공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빠른 회복성을 보인다는 것이었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바로 한국을 꼽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놀라운 방식으로 확산세를 막아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큰 인명 손실을 피하면서 확산을 막아낸 동시에 어떤 폐쇄나 봉쇄 없이도 0.8% 미만 GDP 위축을 예상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놀라운 일이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 기여한 많은 요소들 중에는 공무원, 과학자, 시민들이 협력해 취약한 사람들을 발견, 억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디지털 능력에 있다는 것이 칼럼의 분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은 디지털 영역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쇼핑, 직업, 정보 접근, 도시를 돌아다니는 방법 등의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조차 모두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는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왔을 변화가 팬데믹으로 인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압축되어 버린 결과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화된 한국과 같은 국가는 다른 아날로그 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럼은 이런 부분에 있어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넘사벽인 국가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와 사회는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무려 96%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는 국가이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작업을 하는 수준이며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한국 정부가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 사이에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는 한국이기에 강력한 격리 시스템이 가능했고 일부 사생활 노출에 대한 내성이 있었으며 역동적인 민관 협업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긍정적인 효과에 동원했으며 더 놀랄 것도 없이 한국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정부는 임대료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더욱 촉진시켰고 많은 부처들이 테스트 키트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원격 작업을 생활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노력을 민간 부분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당국은 33만 개 이상의 스마트 기기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 서비스 등 빠른 온라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한국과 같은 국가는 개방적이었기에 이렇게 디지털 경제의 힘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칼럼의 의견인데요. 아울러 이런 한국의 경험은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디지털 복원력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으며 충격이 닥쳤을 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 스마트 국가 경영의 트레이드마크이며 이것이 한국이 조직화된 디지털 뉴딜을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디지털적으로 한국의 준비된 모습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놀라울 정도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맞물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있어서도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걱정이 덜한 것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방역 노력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자무역과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내부 확산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는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엄밀히 말해 국경을 모두 차단하고 자멸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가장 핵심은 바로 얼마나 훌륭히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해내느냐가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출입국 관리에 있어 독보적인 국가도 역시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중 하나인 NBC의 기사가 이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NBC 뉴스의 비즈니스 및 기술 부서의 편집장인 셀리 씨는 한국이 현재 외국인 여행자들의 출입국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기획 기사로 보도하였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해도 안전한지 아니면 아예 볼 수 없는지를 결정하기가 힘들었다는 그녀는 그 시간이 몇 주, 몇 달로 길어지면서 결국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였다고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미국 방문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2주간 검역소에서 지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었기에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도착 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그녀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했으며 도착하고 나서야 한국 정부의 팬데믹 억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범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열 센서 카메라 앞에 멈춰서서 체온 체크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는 그녀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기에 미국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더니 한국에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번호 대신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를 제공했고 담당자들은 그녀가 제공한 양식의 세부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다음 검문소에서는 셀프 격리 안전보호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 앱은 추적 장치가 있어 위치를 파악했고 매일 2번씩 체온과 증상을 기록해야 했으며, 그녀가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는지 앱이 항상 실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동안 보조원이 그녀를 맴돌며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검문소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앱을 제대로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했고 그녀가 조금 전에 제공한 한국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으며, 그리고 나서도 그녀는 3페이지 분량의 양식을 건네받아 그것을 작성해야 했고 그 후에도 또다시 2곳의 검문소를 지나면서 직원들이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거치고 나서야 여행자들은 자가격리의 필요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질병관리청에 의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형에 처할 수 있음도 그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화물을 찾기 전 마지막 검문소에서는 부모님의 정보를 확인해 그녀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사전에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공항에서 호텔로 곧장 데려다가 2주 동안 강제로 격리를 시키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정부가 인증한 택시나 셔틀버스를 통해서만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데, 사전에 부모님의 정보를 주었기에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의 구체적인 정보도 정부에 제공해야 했다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 정부가 외국인 출입국 과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해내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설명을 통해서는 그녀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 철저함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테스트를 받았는데 외국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테스트는 무료였으며 차례를 기다리다가 그녀는 매우 놀랄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이 참석했던 결혼식으로 인해 테스트를 받으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는 것인데요. 즉 그녀는 실시간으로 확진자 접촉에 대한 추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죠.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그녀는 머무르는 동안 연락할 담당 직원을 배정받았으며 다음날 지방당국으로부터 온도계, 일회용 마스크팩, 손세정제 및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는 택배가 도착했고 격리 7일째 되는 날에는 심리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연락이 왔으며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이러한 철저함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사용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미국에서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인들은 안전이나 통제 요구사항으로 인해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문화는 미국에 비해 좀 더 보수적으로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널리 공유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아마도 이들의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정부의 권위에 대한 존중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는 그녀인데요. 끝으로 도착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받았던 서류는 없었고 앱이나 체온 검사도 없었으며 그녀의 아이폰으로 직접 예약한 우버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녀의 말에서 미국의 현재 상황이 우리와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로 그냥 접하는 해외 유입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사례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출입국자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다고 해도 철저한 방역을 정부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음에 믿음을 좀 더 가져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